북한 보위부 중장, 철통 같던 그 권력의 핵심에 있던 남자가 어느 날 가족 전부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긴 한마디. 북한은 끝났다. 저는 35년간 지하 조사실에서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1997년 2월 국가보위성 중장 리광철이 발견한 급비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 침실, 거실, 부엌까지 도청되고 있었고 그가 한 모든 말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감시하던 남자가 이제는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1997년 1월 평양의 추운 겨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광철입니다. 당시 56살이었고 국가보위성 중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안기부 같은 곳의 고위 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35년을 그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1962년 21살에 당에 입당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의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일 빨치산 출신이셨습니다. 일제와 싸우셨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 집안은 평양에서도 인정받는 가문이었습니다. 6.25 때도 월남하지 않고 북에 남아 대대로 당을 위해 살아온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가문은 3대가 당을 위해 충성했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8시에 출근했습니다. 보위성 청사는 평양 중심부에 있었는데 시커먼 건물이었습니다. 그곳 지하에는 조사실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35년간 제가 해온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반당반혁명 분자들을, 그러니까 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조사하는 일이었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 박순애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흰쌀밥에 고기 반찬까지 있었습니다. 특권층 배급이었으니까요. 일반 인민들은 옥수수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인데 우리 식탁에는 늘 따뜻한 밥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의사인 큰딸 은별이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양의학대학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 아이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은별아, 왜 그러냐? 밥을 먹어야지. 아버지, 오늘 병원에 7살 여자애가 왔어요. 딸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풀뿌리만 먹어서 장이 다 썩었대요. 약도 없고 전기도 없어서 수술도 못하고 그냥 지켜보다가 죽었어요. 저는 밥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우리 집은 평양 대동강구역 문수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굶어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출근길에 저도 봤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여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했는데 임산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말하더군요. 저건 아사 부종이라오. 굶어서 배에 물이 찬 거요. 1995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이제 2년째였습니다.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쌀 1kg 값이 200원에서 1000원으로 뛰었습니다. 일반 노동자 한 달 월급이 90원인 시절에 말이죠.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달랐습니다. 보위부 중장이라는 직책 덕분에 특별 배급을 받았으니까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당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 특혜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고위 간부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만 중장급 간부 2명이 공개 처형됐습니다. 죄목은 수령동지에 대한 불경죄였습니다. 같이 술 마시던 동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서 총살 7발을 맞았습니다. 시신도 가족에게 주지 않았다더군요. 당에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뭘 알겠소.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캄캄한 평양거리가 보였습니다. 전기가 끊겨서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을 충성했는데 나도 언젠가 저렇게 끌려갈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항일 빨치산 아들이고 35년간 당을 위해 일했습니다. 의심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1997년 2월 12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난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 보위성 청사 3층 비밀문서 보관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중장급 이상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최근 숙청 대상자 명단을 검토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35년간 수없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을 지하 조사실로 보내고 죽음으로 보내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빨간 봉투에 든 급비 문서를 펼쳤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리광철 중장, 반당반영명 분자, 공개 처형 검토 중, 사흘 내 체포 예정, 가족 전원 요덕 수용소 이송.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공개 처형이라는 단어와 함께 말입니다. 손에 든 문서가 떨렸습니다. 뒷장을 넘겼습니다. 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광철 중장 가족 정보처 박순애의 이 장녀 리은별이 8 차남 리성혁 이사 전원 정치범 수용소 종신형 예정 3대 멸족 원칙 적용 제 아내의 이름, 제 딸의 이름, 제 아들의 이름이 죽음 명단에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3대 멸족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식도, 손자도, 증손자까지 수용소에서 죽는 겁니다. 문서 다음 페이지에는 제가 한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7년 2월 5일 오후 10시 40분 자택 안방 저에게 발언 고난의 행군이라니 인민들이 이렇게 굶어 죽는데 1997년 2월 7일 오후 9시 자택 거실 장녀에게 발언 병원에 약도 없다니 이게 나라냐? 제가 집에서 한 말 심지어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우리 집 침실에 거실에 부엌에까지 도청 장치가 있었던 겁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서 마지막 장에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지난주 공개 처형된 박 중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총살당한 직후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없었습니다. 그 옆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역자의 최후. 리광철도 동일 처리 예정. 박 중장은 제 친구였습니다. 30년을 같이 일한 동료였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새벽 3시에 끌려갔습니다. 이틀 뒤 평양 시내 광장에서 10,0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총알 7발을 맞았다더군요. 시신은 가족에게도 안 줬습니다. 그냥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그 친구의 아내는 그날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25살 아들은 군에서 쫓겨나 탄광으로 보내졌습니다. 19살 딸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서를 보는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책상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35년을 바쳤는데 보관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른 간부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제 눈을 피했습니다. 어떤 놈은 제가 지나가자 뒤돌아섰습니다. 아, 이 새끼들 다 알고 있구나.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문득 지하 조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35년간 일한 그곳, 피 냄새가 배어있는 그곳,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곳. 제가 그곳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한번 끌려가면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손톱이 뽑히고 이빨이 부러지고 뼈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35년간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차례가 된 겁니다. 오후 3시쯤 부하 김대위가 제 사무실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장 동지, 방금 체포조가 편성됐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중장님 댁으로 갑니다. 뭐,
제 아버지도 중장이었습니다. 1989년 새벽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날 저는 12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시는 걸 봤습니다. 검은 차에 머리를 눌러 담기듯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김 대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날로 수용소로 끌려가셨습니다. 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중장 동지, 내일 새벽이면 끝입니다. 중장님도, 사모님도, 따님도, 아드님도 다 끝입니다. 그 친구는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보위부 안에서 그런 말을 했다간 그 친구도 죽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전용차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평소 운전하던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병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 병사가 백미러로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감시하는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경비 병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평소엔 큰 소리로 격려하던 놈이 말입니다. 그 놈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 내일이면 다 끌려간다는 걸 말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내일 새벽이면 우리 가족은 다 죽는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2시간 뒤면 체포조가 옵니다. 문득 박 중장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도 이런 밤을 보냈을까? 마지막 밤을 가족들 곁에서 이렇게 보냈을까? 그리고 제가 고문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에 죽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제가 전기 고문을 할 때, 물 고문을 할 때, 손톱을 뽑을 때 그들이 울부짖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중장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반역자들의 변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그냥 의심받았던 것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새벽 3시 결심했습니다. 죽을 순 없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 도망쳐야 한다. 35년을 바친 이 나라를, 이 체제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안에 이 집을 나가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 모두 죽습니다. 새벽 3시 30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아내의 어깨를 흔들며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시오. 조용히.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지금 설명할 시간 없소. 아이들 깨우시오. 지금 당장 나가야 하오. 네, 우리 가족 1시간 뒤면 다 끌려가오. 새벽 4시에 체포조가 옵니다. 지금 나가야 하오. 아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아내였습니다. 제 눈빛만 봐도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들, 지금 깨우시오. 옷도 갈아입지 마시오. 그냥 이불 덮고 나가는 척해야 하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금괴를 꺼냈습니다. 35년간 모은 전부였습니다. 딸 은별이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조용히 해라. 목소리 낮춰. 네, 은별아, 우리 지금 떠난다. 이 집에서, 이 나라에서 떠난다.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병원에서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던 아이였습니다. 금방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탈북이요? 그렇다. 아들 성혁이도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부대에서 휴가 나온 참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성혁아, 너도 들어라. 우리 가족 지금 떠난다. 1시간 뒤면 보위부 체포조가 온다. 우리 가족 전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 죽는다. 수용소 가면 3개월 안에 다 죽는다.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얼어 죽는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아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낸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제 손으로 수용소 이송 명령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 저는 압니다. 지금 나가자. 현관으로는 못 나간다. 뒷문으로 나간다. 우리 집은 특권층 주택이었습니다. 뒷마당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안 쓰는 문이었는데 그 문으로 나가면 골목으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짐 싸다 간 시간 없다. 옷이라도 안 된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 새벽 3시 45분. 15분 남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35년 충성의 대가로 받은 그 집을 그냥 버리고 나왔습니다. 뒷문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뒤돌아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못 온다는 걸.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이끌고 뒷골목으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일단 역으로 간다. 기차를 타야 한다. 어디로요? 신의주다. 국경이다. 그 순간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용차 2대가 우리 집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게 체포조다. 시간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새벽 4시. 우리가 집을 나온 지 15분 만에 체포조가 도착한 겁니다. 15분. 우리 가족의 생사를 가른 15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골목 그늘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검은 차에서 보위부 요원들이 내렸습니다. 6명. 모두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 현관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새벽 거리에 울렸습니다. 불 켜진 집들이 하나둘 불을 껐습니다. 이웃들도 알았습니다. 보위부가 왔구나. 모른 척해야지. 요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광철, 나와라. 체포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 없었습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5분쯤 지나자 요원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무전기로 뭔가 보고하는 게 보였습니다. 대상자 부재, 가족 전원 도주 추정.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적이 되었습니다. 잡히면 즉결 처형입니다. 빨리 가자. 곧 수배령이 떨어진다. 우리 가족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끝입니다. 평영역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4시 반. 첫 차는 5시 30분을 버텨야 했습니다. 역, 대합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역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굶어서 쓰러진 사람, 도망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도 그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가족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게 맞는가?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남아있으면 죽습니다. 도망치면 살 수도 있습니다. 새벽 5시, 드디어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신의주행 기차였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맨 뒷칸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 제가 평생 살았던 곳, 이제 다시는 못 올 곳.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떠나는 거요? 그렇소. 돌아올 수 있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딸 은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국경이다. 압록강을 건너야 한다. 중국으로요? 그렇다.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 한국은 적국입니다. 어릴 때부터 세뇌당합니다. 남조선 괴뢰들, 미 제국주의 앞잡이들, 그렇게 배웁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달랐습니다. 의사인 딸은 알았습니다. 한국에는 병원에 약이 있고 전기가 있다는 걸. 군인인 아들도 알았습니다. 북한군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굶주리는지. 아버지,
그럼 우리 다시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 다시는 못 온다. 우리는 지금부터 반역자다. 조국을 버린 배신자다. 잡히면 공개 총살이다. 저는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아있으면 어차피 죽는다. 수용소 가면 석 달 안에 다 죽는다.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맞아 죽는다. 기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있었지만 모두 지쳐 자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기차 안에서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굶어서 그냥 죽는 겁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국경을 어떻게 넘소? 내가 계획이 있소. 보위부에서 35년 일했소. 국경 수비대 책임자들 다 아오. 이미 연락해뒀소.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저 신의주에 가서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북으로 달렸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6시간 걸립니다. 그 6시간 동안 우리 가족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북한의 농촌이 보였습니다. 논밭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농사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으로 다들 굶어 죽었거나 도망쳤습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배급소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급소는 비어 있었습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오늘도 배급은 없다는 걸. 그래도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딸이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저 사람들은. 은별아, 우리가 죽는다고 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야 저 사람들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다. 그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35년간 저는 당을 위해 일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저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겁니다. 오전 11시쯤 기차가 잠깐 섰습니다. 어느 시골역이었습니다. 보위부 검문조가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모두 신분증 꺼내십시오. 보위부 요원 3명이 객차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신분증을 검사했습니다. 제게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중장 신분증. 하지만 그걸 보여주는 순간 끝입니다. 수배자라는 게 바로 들통납니다. 요원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신분증. 요원이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중장 신분증. 빨간색 표지. 국가보위성 마크. 요원이 신분증을 받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중장 동지. 그 요원이 황급히 경례했습니다. 보위부 중장이면 자기 상관의 상관입니다. 왜 검문하나?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장답게. 예. 수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리광철 중장이라는 자가.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리광철. 그 반역자 말인가? 예. 중장 동지께서도 아십니까? 당연히 안다. 내 부하였다. 그 배신자 놈.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장 동지. 혹시 그 자를 보시면 즉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럴 것이네. 요원은 신분증을 돌려주고 다음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검문이 끝났습니다. 요원들이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졌다는 걸. 제 얼굴이 모든 보위부 요원들에게 알려졌다는 걸.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오후 1시. 드디어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국경 도시. 저 건너가 중국입니다. 우리 가족은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이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1997년 2월 12일 오후 1시. 저는 역 근처 골목으로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장마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국 물건이었습니다. 밀수품들이었죠.
그곳에 브로커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이부에서 일할 때 들었던 정보였습니다. 한 시간을 돌아다녔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국경을 넘고 싶은데. 하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후 3시쯤 한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강 건너고 싶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있소? 있소. 금이요? 그렇소. 아주머니가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시오. 하지만 4명이면 금 30냥은 있어야 하오. 제가 가진 게 정확히 30냥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아주머니를 따라 강가로 갔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얼어 있었습니다. 3월인데도 아직 추웠습니다. 오늘 밤 11시 여기서 기다리시오. 안내인이 올 거요. 그 사람 따라가면 돼요. 수비대는요? 돈 받고 눈 감아줄 거요. 걱정 마시오. 저는 금괴 30냥을 아주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평생 모은 돈. 하지만 이제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목숨이 중요했습니다. 밤 11시까지 기다렸습니다. 버려진 창고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가족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밤 11시 안내인이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20살쯤 돼 보였습니다. 리광철 동지요? 그렇소. 따라오시오. 조용히. 우리는 안내인을 따라 강가로 갔습니다. 깜깜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얼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약 200m. 그 거리를 건너면 중국입니다. 지금부터 말하지 마시오. 소리 나면 끝이오. 순찰대가 쏠 거요. 안내인이 속삭였습니다. 얼음 위로 기어가시오. 서서 가면 안 돼요. 기어가야 하오. 56살 노인이. 그것도 평생 책상에 앉아 일한 사람이 200m를 기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이 없었습니다. 출발하시오. 우리 가족은 얼음 위로 내려갔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얼음이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였습니다.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장섰습니다. 그 뒤를 아내, 딸, 아들이 따라왔습니다. 얼음 위를 기는 건 상상보다 힘들었습니다. 손과 무릎이 얼어붙었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50m쯤 갔을 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엎드리시오. 안내인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얼음에 딱 붙어 누웠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순찰대 불빛이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못 봤습니다. 다시 가시오. 우리는 다시 기어갔습니다. 100m, 150m. 조금씩 중국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얼음 아래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깨진 겁니다. 성여가. 저는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도 왔습니다. 둘이서 아들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순찰대가 들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탈북자다. 쏴라. 탕,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얼음 위로 날아왔습니다. 옆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시오. 뛰어야 하오. 안내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56살 노인이, 50살이 넘은 아내가, 젖은 옷을 입은 가족이 얼음 위를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탕, 탕, 탕. 옆에서 다른 탈북자가 쓰러졌습니다. 맞은 겁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더 빨리. 거의 다 왔소. 170m, 180m, 190m.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못 가겠소. 다리에 힘이 안 됩니다. 일어나시오.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소. 저는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아들과 딸이 양옆에서 부축했습니다. 마지막 10m. 총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순찰대가 강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중국이요.
안내인이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땅이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어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중국 땅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강둑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넘어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과 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피를 토했습니다. 아까 얼음물에 빠졌을 때 물을 많이 마신 겁니다. 성여가 괜찮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56살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35년 충성한 나라를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역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조국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안내인이 우리를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신의주에서 20리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도착했습니다. 한 집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축축하고 추운 곳이었습니다. 농기구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낮에는 절대 나오지 마시오. 중국 공안이 순찰 돌아요. 안내인은 그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창고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한 조선족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60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김 씨라고 합니다. 그분이 밥을 가져왔습니다. 흰쌀밥에 김치, 된장찌개. 우리는 개처럼 먹었습니다. 여기는 오래 못 있습니다. 공안들이 탈북자 단속을 심하게 합니다. 잡히면 북송됩니다. 북송.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보내진다는 뜻입니다. 보내지면 공개 처형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이징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까지 1500km. 걸어서 한 달 걸립니다. 돈이 있으면요? 차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검문에 걸리면 끝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달을 걸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지쳐 있었습니다. 차를 타야 했습니다. 차를 구해주시오. 돈은 드리겠소. 하지만 저는 이미 금괴를 다 썼습니다. 브로커에게 30냥을 줬으니까요. 김 씨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뭘 가지고 있소? 신분증. 북한 신분증이 있습니다. 중장 신분증입니다.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장이요? 보위부 중장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 아주 위험한 사람이요. 북한에서 당신을 찾고 있을 거요. 중국 공안에게도 수배했을 거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탈북자와 달리 저는 고위 간부였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분증 주시오. 중국에 팔 수 있소. 위조 신분증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줄 거요. 저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35년 들고 다닌 신분증. 제 정체성이었던 것. 그걸 아주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일주일 뒤 아주머니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돈만 위안. 한국 돈으로 200만 원쯤 됐습니다. 차를 구했소. 내일 밤에 출발하시오. 우리는 그날 밤 화물차에 올랐습니다. 짐칸이었습니다. 밀폐된 공간. 산소가 부족했습니다. 화물차는 이틀을 달렸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숨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기절했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딸이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의사였으니까요. 다행히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화물차가 섰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검문입니다. 차를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공안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공안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공안은 못 봤습니다. 이상 없음.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또 한 번. 그렇게 한 달을 이동했습니다.
화물차, 기차, 버스,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동했습니다.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조선족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옌벤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한국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셨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옷도 주었습니다. 따뜻한 잠자리도 주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정말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도 실향민입니다. 6.25때 함경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고향이 함흥이었죠. 제 고향도 함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함흥 출신이었으니까요. 목사님도 함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함흥냉면 맛, 대동강 물. 다시는 못 가겠지만요.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0년 전 헤어진 고향을 아직도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국, 좋은 곳입니다. 자유로운 곳입니다. 북한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연락처를 줬습니다. 베이징에 가면 이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도와줄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서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잠자리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던 다른 탈북자가 잡혀갔습니다. 북송됐다고 했습니다. 빨리 떠나야 합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베이징으로, 한국 대사관으로, 자유를 향해. 하지만 길은 멀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했습니다. 중국 곳곳에 탈북자 사냥꾼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탈북자를 북한에 팔아넘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100일을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100일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었습니다. 늘 도망 다녔습니다. 늘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1997년 5월 중국에서 100일을 보낸 후 드디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목사님이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바로 가실 겁니까?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이 한국 대사관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 같은 고위 간부는 북한이 꼭 잡으려고 할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가 너무 많았습니다. 북한 보위부의 비밀들, 김정일의 비밀들. 북한은 절대로 저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가는 겁니다. 동남아시아요? 중국에서 라오스로 가십시오. 거기서 태국으로. 태국 한국 대사관은 안전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쯤. 하지만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먼 길이었지만 안전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갔습니다. 중국 남부, 윈난성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라오스 국경까지 갔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국경까지 데려갔습니다. 밤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56살 노인이 산을 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50살이 넘은 아내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못 가겠소.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는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양옆에서 도왔습니다. 5시간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라오스 땅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조그만 여관에 묵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국처럼 탈북자를 잡아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권. 검문소 직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가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브로커가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중국인 여권이었습니다. 지원이 여권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거 진짜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상관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여권을 보며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걸렸나? 여기서 끝나나? 그때 딸 은별이가 나섰습니다. 저희는 관광객입니다. 태국 여행 왔습니다. 딸이 태국어를 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태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검문소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아, 관광객이군요. 좋은 여행 되세요.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은별아, 태국어를 어떻게? 아버지, 병원에 태국 환자가 왔었어요. 그때 조금 배웠어요. 딸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1997년 6월, 탈북한 지 4개월 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극기, 제가 평생적으로 여겼던 깃발. 하지만 이제는 그 깃발이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경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영사를 만났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라는 말.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감시하고 탄압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영사가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국가보위성 중장이었습니다. 영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장이요? 그럼 당신은? 네, 저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북한이 저를 찾고 있을 겁니다. 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합니다. 우리는 대사관에서 이 주의를 보냈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원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7년 7월 1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살았소? 그렇소. 우리 살았소.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갔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5개월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죽을 뻔한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몇 시간 뒤 비행기가 내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천, 대한민국, 우리의 새로운 나라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크고 선명한 태극기.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절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절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인지, 하늘인지, 아니면 이 나라인지.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가족이 함께라는 게, 자유를 얻었다는 게. 우리는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긴 여정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정말로 살았구나. 정말로 끝났구나.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북한 보위부의 조직, 김정일의 동선, 숙청 명단,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중장님, 당신이 제공한 정보는 대한민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장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그냥 리광철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거기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처음 하나원 식당에 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밥이 남아돌았습니다. 반찬이 10가지가 넘었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 고기. 이게 다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직원이 웃었습니다. 네. 얼마든지 드세요. 더 먹고 싶으면
더 가져오세요. 저는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밥을 1년에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여기서는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 은별이는 한국 의사 면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도 의사하고 싶어요. 약이 있고 전기가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들 성혁이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아내는 노인 돌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북한에서 굶어 죽는 노인들 많이 봤소. 여기서는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소. 저는 안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군부대, 정부 기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북한의 진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에서 강의를 끝내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후회하십니까? 북한을 떠난 것을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있습니다. 무슨 아픔이요? 북에 두고 온 사람들입니다. 제 동생이 북한에 있습니다. 제 부모님 산소가 함흥에 있습니다. 다시는 못 갈 겁니다.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일이 되면 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통일을 볼 수 있다면. 1999년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마트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쌀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한 달 배급이 여기서는 그냥 진열대에 있었습니다. 여보, 이 쌀을 다 살 수 있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소. 우리는 쌀 10kg을 샀습니다.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었습니다. 북한에서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흰쌀밥을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2000년 처음으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자유로 하자. 이 아이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손자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굶주림을 모릅니다. 감시를 모릅니다. 공포를 모릅니다. 자유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단다. 할아버지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2001년 제 생일이었습니다. 59살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내, 딸, 사위,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 모였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원 빌어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통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살아있을 때 고향 땅을 밝게 해주십시오. 함흥에 가서 부모님 산소에 절하게 해주십시오. 북에 있는 동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초를 불었습니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혼자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저 너머 어디에 북한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 산소가 있습니다. 동생아, 잘 살고 있느냐? 형은 여기서 잘 살고 있다. 자유롭게 살고 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59살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2023년, 저는 이제 82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26년이 되었습니다. 손자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증손자도 생겼습니다. 가족이 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강의를 합니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이야기는 또렷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가족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요. 감시당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 동생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잊지 마십시오. 같은 민족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흰쌀밥, 김치찌개, 제육볶음. 여보, 오늘도 잘 먹겠소. 많이 드시오.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35년을
보위부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문했습니다. 죽음으로 보냈습니다. 그 죄는 평생 지고 가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옆에 누웠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소?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렇소. 우리 잘 살았소. 가족도 지켰고 자유도 얻었소. 통일은 우리가 살아서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언젠가는 되겠지. 우리 손자, 증손자가 볼 수 있을 거요. 그때가 되면 함흥에 가고 싶소. 나도요. 부모님 산소에 가서 절하고 싶소. 동생도 만나고 싶소.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주름이 많이 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고맙소. 함께 살아줘서. 저야말로요.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함흥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함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동생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아버지께 절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침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